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는 젠슨 황이 이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이 기업 총수들하고 뭐 치맥했던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치맥은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GPU라는 것이 없으면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인데 그 GPU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데가 지금은 엔비디아고요. 그 엔비디아가 그럼 어떤 뭐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어떤 또 다른 국가의 정부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방에 큰 양을 얘기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GPU 26만 개 이걸 우리 정부가 확보하게 되면서 물론 여러 기업이 어떤 형태로 준다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중국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양을 확보하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건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대선 공약을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5만 장을 확보하겠다. GPU 그 인덱스가 나올 정도로 자기들이 조금만 물량 통제를 하면 가격에 있어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아마 지금 제가 다 일일이 통계는 안 내봤지만 전 세계 기업 중에 이익률이 가장 높을 거요. 영업이익률이 예. 완전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26만 장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죠. 그 전날 어느 언론사가 엠바고를 좀 깨서 살짝 리크가 된 걸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하.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이런 거는 리크되면 안 되는데 라고 미리 생각을 세워나간다면 해서 네,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저보고 뭐를 발표할지 아느냐 그래서 음치라고 가만히 모른 척 해야지 그렇게. 예, 모른 척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국가적으로 경사고 그거를 또 지금 와서 애써 폄훼하려는 정치인분들이 있는데 잘한 건 잘했다, 좋은 건 좋다 해야죠. 그게 단순히 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웃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GPU란 말이에요. 근데 그 GPU를 어찌됐건 정부 단위가 움직여서 26만 장을 확보를 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지금 폄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5만 장 확보하겠다. 임기 내에 라는 거였어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3만 장이 4만 장 사이였기 때문에 그거를 당시 공약 냈을 때도 뭐 찢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들 토론회에서 보면 그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 양양자 당시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당시에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멍청한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나경원 의원인데요. 당시에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숫자만 나열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공약이다라는 취지로 폄하를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에이펙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이었다. 네. 예. 그리고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3인 치맥 깐부 회동에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한국 공급 방침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고 도둑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구상을 했고 국가 AI 위원회를 만들고 본인이 대통령 당신이 위원장을 하고 그 부위원장을 두잖아요. 그러면서 최소한 AI에 있어서 아시아의 허브 사실은 세계 중심의 전초기지가 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물론 미국, 중국이 이제 있지만 그런 정도로 방향성을 표방하고 왔고 엔비디아 그 젠슨 황 회장하고 끊임없이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부터 이 대선 준비 과정부터도 다 그런 노력들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을 국가적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간 위주로만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평가들에 대해서? 이게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활동을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국정 기조 아래서 하는 것이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그 AI 강국을 국정 기조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주요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이제 기업들도 뛸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딱 누구의 공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AI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그 챗GPT나 뭐 데이터 학습해가지고 그렇죠. 검색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그 피지컬 AI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뭐 자율주행차 아니면 뭐 그 그 AI 팩토리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각 산업에 그 AI를 적용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그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자동차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가 있고 거기에 그런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 그 분야에서 또 굉장히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사실 챗GPT 이런 거는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뭐 접근성은 좋다 하더라도 이 AI의 발전성이나 향후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말씀하신 그 피지컬 AI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건데. 네, 그 대규모 그 LLM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100불 이렇게 뭐 그런 걸로 구독으로 서비스 그 수익을 받지만 그거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그 소규모 언어 모델 그런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그 모델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그 엔비디아 GPU 확보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나란 일이잖아요.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개별 기업의 이익이라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약간 뒤처졌던 AI 분야에서 좀 치고 나가는 건데 이거를 자꾸 너무 정쟁화하는 것이 뭐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이게 GPU 26만 장 확보 만큼이나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방송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 긁힌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이 연료 공급 관련된 대통령의 제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뭐 인요한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우리 당에서 욕을 먹겠지만 나는 이 핵잠수함 아주 대찬성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난 역사를 보면 얘기되어 왔었는데 관련해서 약간씩이라도 성과가 있었던 거는 이른바 그 진보 정부였던 것이고 어찌 보면 정점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이정주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데 저는 그 김태효 안보 1차장의 2024년 4월에 그 진짜 시쳇말로 뻥카를 아직도 기억. 네. 워싱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핵 공유한다고 국내 와서 그 당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기 한 3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요. 가서 이제 바이든 당시에 이제 그 기시다 윤석열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그 다 갖다 받쳐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없으니까 미국이 우리 쪽에 워싱턴 선언 통해서 핵을 공유해준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했었죠 당시. 이건 핵 우산도 아니고 핵 공유예요. 사실상 우리가 원하면 빌려준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바로 그 다음에 백악관 NSC에서 바로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핵 공유 아니라고. 김태효가 그러니까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K건 국장이라고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정확히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이게 I don't think that we see this as de facto nuclear sharing. 나는 이거를 핵공유로 공유할 생각 없다. 생각하지 않는다. 아예 문구로 딱 박아서 말해버렸어요. 아예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나중에 처음에는 핵공유했다가 사실상 핵공유했다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핵공유가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한 어떤 열망 이거는 결국은 부국강병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외교는 영원한 게 없고 사실은 미국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영원히 안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자국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저의 이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보수 정치 쪽에서 매번 핵 얘기를 해. 핵무장 이런 얘기들. 근데 툭툭 던지기만 하지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내용들도 거의 없고요. 오세훈 시장 핵무장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제재 NPT 탈퇴는 어떻게 돌파할 거냐.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툭 던지고 빼고 툭 던지고 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방법론이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홍축 우라늄과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했다는 면에서 진보 진영에서 역설이지만 진짜 그 보수 정당은 민주당이다. 대선 때 말했던 이게 지금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대내 국민용으로 선언하듯이 우리 핵 필요하다. 핵을 가져야 한다. 북에서 핵 도발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보수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주 기자 얘기처럼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지금 말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핵폭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이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부분 설득이 돼요.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승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뭐 물론 미국 조야에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단계 진일보하는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힘들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반적인 이 에이펙이라든지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 10월 31일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이 원내 정당들이 다 참여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불참했어요. 뭐 정당 대표나 원내대표 중 아무도 안 온 데는 이 국민의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뭐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 핵 추진 잠수함 미국 통제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다 등의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 정쟁을 하는 정치적인 뭐 맞수다, 상대편에 있다. 이거는 뭐 국민들 모두가 동의를 하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이익과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와 플랜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샘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샘나서?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역대 정부를 보면 보수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근데 오히려 진보 정부에서 그 자주국방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 정부가 군사비 그 지출이 가장 많기도 하고 예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역설적인데 그 이번에 그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추진하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좌절됐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승인은 했죠. 근데 핵심은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지금 또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거를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미국 와서 만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일단은 인프라도 안 돼 있지, 뭐 사람도 없지, 기술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인건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자신들이 저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사실 해설을 좀 붙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긁힌 거죠. 그 장기판으로 보면 완벽히 외통수에 걸렸죠. 바로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바로 거기에서 핵 연료 추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그 자체 거기서 이제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이제까지 국민의힘은 핵은 자기들의 마치 전유물인 양 또 심지어 어떤 때는 말에 무기로 써왔죠. 각종 정치 정쟁의 무기로 써왔죠. 그랬는데 이게 평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야, 그 시진핑 주석하고 이게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라고라도 뭐라고 딴지를 좀 걸고 싶은데 그동안 뭐 반중 그걸 넘어서 혐중 뭐 이런 부분에까지 막 이렇게 여러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못하고 오도가도 옴짝달싹 못하는 완벽히 외통수에 걸렸죠. 일반적인 기업인들이나 중도적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은 잘하네 에서 점점 외교도 잘하네까지 가 있어요. 거기에 국힘에서 잘하는 부분까지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만찬장에 왜 안 나타납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고 자기들 지지층에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죠. 한심하죠. 지금 이 국민의힘의 뭐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난 주말 지나면서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주말 동안 여론조사했던 것들은 에이펙 일부는 평가가 된 내용들이 반영된 것이겠죠. 어찌됐건 소폭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운영되는 여론조사 보면 이것들이 다 반영된 상태로 뭐 GPU 26만 장이라든지 지금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에이펙 전반에 대한 평가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지는 또 저희가 방송에서 짚어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내란 특검이 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는 보면서도 와 이렇게 일찍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2년 6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6.21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였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게 뉴스 보다 보면 뭐 이게 왜 A씨, B씨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민간인 중에 뭐 그냥 79세 모씨로 할게요. 네, 네, 아마 46년생일 거예요. 예, 뭐 특정이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방조 혐의 종유에서 주거지 압수수색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그의 측근인 또 B 씨가 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냥 뭐 중간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 6월이라면 2022년 3월에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네, 네. 그럼 선거 이기고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농담드리면 2022년 6월이래요 언론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평소 아니에요, 평소? 굉장히 파괴적인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 제가 언론에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만 하면 그냥 일종의 이제 쓸어버려죠. 이게. 엎어버려, 뭐 쓸어버려. 네. 예. 거기에다가 뭐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냐,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까짓 거 뭐 그거 없으면 못해. 차관 수석 가지고 하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반헌법적인 거죠. 삼권 분립이라든지. 하긴 뭐 나한테 거부권이 있으니까 가서 싸워. 뭐 이런 얘기를 그 집권 여당 의원들한테 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부터 다 나왔던 말들이고 제가 면전에서 뭐 조차 봤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뭐가 이 본인이 추구하는 바와 달랐을 때는 이게 합법적인 툴레에서 제도적인 툴레에서 소화를 하고 승화를 해야 되는데 때를 없는 방식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022년 2월 달에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성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의도에서는 완전히 금기시하는 단어잖아요. 설사 본인 속마음에 그게 있었다 한들 그걸 외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그런 어떤 파괴적인 이런 면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게 특검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동기에서 뭘로 트리거가 촉발됐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한 작업인데 사실은 제가 특검 조사받고 몇몇 기자들이 이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대선 때 캠프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캠프 안에는 뭐 오셔서 일하거나 이건 연세가 뭐 워낙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TK에서 가장 그 유명한 고등학교도 나오시고 언론사에도 계시고 했던 분이죠. 이름은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특검에서는 이런 동기를 찾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그 읽던 책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모든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요소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언제부터 이걸 구상했는지 그 동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내란을 처음 생각한 시점이 언제냐? 뭐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잡혀야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으로 추정을 하거나 그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결국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았었던가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노출되고 있거나 뭐 기록되거나 등등의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끊어 죄송한데 자꾸 이제 우발적인 것처럼 우발적인 것도 인정을 안 하지만 우발적인 것처럼 하려고 지금 변호인이나 저희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것이다. 이 부분을 내란 특검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까지 올라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 하려고 계획을 진짜 짜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지방선거 때는 사실 분위기 좋아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계획했다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최소한 제가 올 초는 안 되죠. 작년 초 2024년 초에 모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 그분도 대통령이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실제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어디선가 방송에서도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얘기를 굉장히 공공연하게 했던 때고 그때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외통수에 몰렸던 때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차곡차곡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게 빌드업이 되지 않았나 그게 한 재작년 말 작년 초 뭐 그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뭐 제가 추정하기에는 이게 이제 2022년 6월 지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특검에서 이제 그 전때 얘기했던 게 2024년 3월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9월 12일 날 2023년 9월 12일 날 경복궁에 가서 어제와 용상에 앉죠. 9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대표 시절에 이제 국회 통과를 하잖아요. 체포안이. 체포동의안. 26일 날 법원에 가서 이게 리젝트가 되잖아요. 최소한 그 시점에 때려없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장군 인사라든지 대장 6명을 동시에 바꾸고 중장 시리즈로 바꾸고 11월에 또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겨요. 에이펙에 실패하고 유치 실패하고 자승 그 스님 입적하고 하는 일이 엑스포요. 같은 엑스포 에이펙이 아니라 엑스포 부산 엑스포 그 실패하고 자승 스님 입적하고 하는 게 11월 29일 날 2023년 11월 29일 날 발생을 합니다. 시리즈로 쭉 나가면서 굉장히 악재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최혜병 거부터 양평 거가 다 동시에 7월에 터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악재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이건 완벽히 때려 엎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건 아마 2023년 9월 26일 그 직후일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사실 뭐 디테일한 부분은 특검 수사나 이런 것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인은 이제 검사 출신이고 계속해서 그 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솔루션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뭐 수사의 행태나 수사의 방법도 일정 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본인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걸 해도 되지 라는 생각. 난 통수권자인데 난 대통령인데 말 안 듣는 애들이 있네. 그럼 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건 통치다. 통치의 일환이다라는 식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만약에 진행한 거라면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런 의식으로 뭔가 진행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보면 뭐 듭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윤석열 당시 그 캠프에서 이제 사표를 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자분들 질문하고 그랬을 때 통치 마인드는 있을지언정 국가 경영 마인드는 없다. 쌍방향 소통이라든지 아래로부터 위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12.3 내란이 났고요. 그래요.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지근거리에서 봤고 실제 본인이 느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하신 말씀 비슷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신용환 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특검 수사 내용이나 무언가를 또 봐야 되는 것이라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윤석열 오늘도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두머리 혐의 그 재판,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에 출석을 해서 곽정군 전 특수전 사령관하고 다시 대면을 했고 뭐 비슷한 그 뭐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다른 재판에서는 김건희 씨한테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현장에서 화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나올까 법정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 이 체포 과정에서 방해했다는 그 혐의잖아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있었는데 뭔가 약간씩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과 법정에서 하는 말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들을 체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오면 증인들이 압박을 받겠죠. 법정에서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그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나왔고 그다음에 체포방해 혐의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이 나왔잖아요. 둘 다 핵심 증인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구속 시한이 내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직위원 재판장도 올해 12월 안에는 그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 일단 시한이 다가오니까 그 불출석을 하면 본인이 더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좀 크고 그다음에 그 핵심 증인 나와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여론전까지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는 게 좀 의도가 커 보이기는 해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재판에 안 나오면서 불이익을 안 받겠다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론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와서 하는 말들을 제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저 사람이 법을 아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법적이지 않은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뭐 유명한 장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계엄이라는 것은 확 엎어버리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한테 뭐가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